정말 통합당을 야당, 제1야당으로 끌고 간다면 저는 지난번에 6석의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을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를 하고 다시 야당과 협상을 가져서 법사위를 비롯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임위 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자세로 갖지 않으면 국회 원구성을 6월 8일 날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도 20일 다 됐는데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그걸 다 무효로 하라? 그럼 또 스스로 자기 권위를 부정하는 건데 그건 현실성이 없고요. 일단 저희가 21대 국회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에 북한 이슈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대 국회 원구성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는 원구성을 완료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통합당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출구 전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측이 서로 상대를 인정을 하는 것이 출구 전략의 제1의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지금 국회의장이 당초에는 19일 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겠다 했는데 네. 이걸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다음 주까지 지켜보겠다고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여지를 좀 남겼어요. 종래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사찰에 머물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쯤에는 복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좀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유감을 좀 표시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가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법사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개혁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들을 제시를 하고 그런데 통합당도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빨리 원구성을 하라는 그런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그런 이제 치킨 게임을 중단하고 빨리 복귀를 해서 11대 7의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라든지 또는 국토위라든지 이런 또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서 하루빨리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장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정치권이 역시 이제 국민들이 뽑아줄 때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지만 일단 금배지를 달고 나서는 생각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아직까지 삼류 정치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 사회경제적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최근에 북한 문제로 인해서 안보 위기가 가지고 오고 있는데 네네. 이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의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아직도 원구성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정말로 앞으로 국민들이 과연 대의민주주의를 신임을 하고 신뢰를 하고 우리의 어떤 대법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근본적인 우리가 회의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국회가 지난 총선의 민심을 바로 잡아서 초심으로 돌아갈 때 아닌가 이렇게 싶고 여당은 압승해 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과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포용의 모습 가진 자와 승자가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협의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과거에 보수 정당이 다수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참패한 야당도 마찬가지로 네네. 참패를 했으면 그만큼 양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관행이라는 데서 이제 상당히 의존하면서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지금 선택한 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건데 그럼 민주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어떤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수결을 한다면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고 선진화법의 원리가 적용이 전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통합당을 야당, 제1야당으로 끌고 간다면 저는
지난번에 6석의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을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를 하고 다시 야당과 협상을 가져서 법사위를 비롯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임위 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자세로 갖지 않으면 통합당 입장은 그럽니다. 지금 민생위기, 안보위기를 맞아서 과연 누구 책임이냐. 정치권 책임이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18석을 다 가져가라. 그리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야당한테도 일정 부분 6개, 7석을 상임위원장을 이미 주려고 한다면 저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향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의회, 국회를 정상궤도로 올라놓을 수 있는 집권당다운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먼저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 원구성을 6월 8일 날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도 20일 다 됐는데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그걸 다 무효로 하라? 그럼 또 스스로 자기 권위를 부정하는 건데 그건 현실성이 없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겠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법사위 그러면 말씀이시죠? 11대 7은 이미 됐고 그러면 네네. 법사위원장을 지금 소수 야당의 통합당이 가져가겠다라는 것만 고집하면은 그러면 뒤집어서 소수가 주도권을 다 쥐는가 소수가 결정권 갖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최대한 서로 협상과 대화를 하되 토론하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표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도 수 가지고 수의 정치만을 밀어붙여서는 안 되지만은 통합당도 수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양자가 열린 자세로 나올 때만이 국회 파행을 하루속히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지금 이 위기의 남북 문제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국민들의 민의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국회만큼이나 지금 이곳 분위기도 굉장히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법대로 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야당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간을 끌 수 있어도 이것이 국회의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심사기일을 지정하면은 선전화법도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최소한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저는 법사위를 줘야만이 이것이 뭐 법사위를 통합당이 갖는다 하더라도 통합당이 모든 법안을 이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다만 법사위를 갖는다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을 끌면서 여당과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지 않고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한다면 통합당한테 뭐 더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전 상임위원장을 투표로 해서 결정하면 가장 간단한 것이고 통합당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담보한 총선의 민의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이 부여한 총선의 민의를 그렇게 여당이 강조를 한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해서 16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보고 네. 설령 야당한테 이렇게 배려한다는 것도 배려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저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 우리 역대 국회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와서 뭐 다수결의 원리, 법대로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남은 이야기가 좀 많아서요. 일단 두 분 의견 참 팽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안보 위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회에 좀 협치, 포용, 합의는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해서 운운을 하더니 대남 전단 공개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좀 원색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배 교수님? 뭐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네. 비난을 퍼붓는 이제 대북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똑같이 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 대북 전단 만들어서 보내니까 우리도 똑같이 보내겠다라는 예. 게 하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이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요. 이걸 하면서 그 이후에 또 4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개성하고 금강산 지구에다가 군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 예. 그리고 또 비무장지대에 뭐 지피를 다시 설치하겠다. 그리고 또 최전선에 다시 1급 근무 경계태세로 발동시키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번째가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3가지는 다 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얘기했던 이제 4가지 군사 행동 계획에 따라서 이 4번째 대남 전단도 살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지금 이런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은 대남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부 결속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김여정을 사실상 2인자로 부각시키는 후계 작업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부 결속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전단 작업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양을 직접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2018년도에. 그래가지고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을 상대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다시 좀 다 깎아내리는. 탈색시키면서 예. 내부 결속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력 경쟁의 길을 걷겠다라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런 대남 전단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그 의도가 좀 크다라고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통일부에서는 일단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남북 합의의 위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로 살포가 된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여기 이제 저는 북한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정치 선전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뭐 공산주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프로파간다가 사실 생겨났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습들은 북한의 내부 체제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 코로나19 그리고 지금 유엔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로 지금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프로파간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한 지금 과정이라 보는데, 이것으로 통해서 노리고 있는 것은 남남 갈등을 지금 북한의 체제 결속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특히 이 대남 전단 살포가 무엇이냐면 2018년 4.27 선언에서 판문점 선언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고, 우리가 이 판문점 선언을 지금 국회에서 비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준하려면 이 시점에서 최근에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전단할 때 상당히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평화 위협, 남북경 경색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이것을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 이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북한에서는 이것을 지금 전단 살포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고도의 통일전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곤혹스러운 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남북교류협력법이 1990년 7월 14일 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후에 16차례 이제 개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만든 거지만, 북한이 이것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노리고 있냐. 결국은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전술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통일부에서는 이것을 대처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가 대북 비라 전단을 지금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 북한에서 역으로 이것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북한을
설득하면서 평화의 어떤 그런 미래로 가져오고 하는 그런 지금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나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선택의 폭이 좁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2박 3일간 또 방미를 했는데 귀국길에서 뭐 방미 성과를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오갔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남북 관계가 위기 국면이다, 비상 국면이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방치되면은 결국은 북미 관계도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네. 따라서 현재 여기에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급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차관이죠. 만나서 결국 이제 부장관이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 이제 요구한 거는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북 제재를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북 제재를 좀 완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금강산 관광을 좀 개별적으로 좀 허용을 한다든지 더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도훈 본부장의 귀국길 기자들의 표정을 보면 어둡고 어떤 성과를 물어보니까 묵묵부답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도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1월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을 상당히 자신이 지금 통제해 놨다라는 걸 이제 오바마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자기가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레드라인으로 금지하고 있는 뭐 ICBM을 다시 발사한다든지 또는 SLBM을 다시 발사한다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상황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전략 무기 그러니까 B-52H 전략 핵무기를 지금 일본 열도에서 다시 띄운다든지 출격시킨다든지 또는 뭐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재가동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지금 우리 측의 어떤 지렛대 역할 그리고 또 중재자로서 촉진자로서 역할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도훈 본부장 일단 뭐 귀국길에선 좀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고 갔을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